Ryan Little.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 방식은 대담 형식으로 제가 대담 사회를 보면서 이제 루신의 세 작품, 그러니까 광인일기, 아큐정전, 고향, 이 세 가지의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루신의 생애, 루신의 사상 등을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단은 우리 그래도 중국 근대 문학을 전공하신 이시알 선생님이 전반적인 어떤 답변을 좀 주시고, 우리가 루신에 대해서 평소에 가지던 어떤 의문이라든가 또 알고 싶은 것들을 좀 물어보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새 작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광인일기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죠. 이제 광인일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니까 이 1인칭 시점으로 이제 처음에 기술하는, 그러니까 이 광인일기의 이 서문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이 모씨 형제를 방문하게 되는 데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제 동생은 없었고, 근데 동생이 이 정신병에 걸려서 좀 앓았다가 이제 그 병이 다 나아서 다시 이제 임관을 해서 떠났다. 그러니까 관직을 얻어서 떠났다. 그런데 이제 정신병 기간 중에 썼던 글을 주인공에게 주고, 그 주인공이 이제 그 글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그 일기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이제 적혀 있는데요. 이 상당히 좀 짧았지만, 이게 뭐지?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야, 이거 주제가 사람 잡아먹지 말자라는 얘기인가? 뭐 이런 어떤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루신이 이 광인일기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루신의 광인일기가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927년에 유기석이라는 사람이 광인일기를 처음 번역했는데, 번역할 때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한 대여섯 번 읽고 나니까 이 작품이 정말 뛰어나구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문학적으로 이 중국 근대 문학의 출발을 알렸던 작품인데, 앞에 아주 이성적으로 적었던, 논리적으로 적었던 거는 그 전에 고문으로 적혀져 있어요. 문헌문으로. 우리 번역본에 보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광인이 적었던 일기는 이제 백화문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 그러니까 그 당시 문헌의 일치시키자라는 이런 운동이 이제 신문화 운동이죠. 어머니 백학문이라는 게 이제 구어체죠. 구어체로 쓴 구어체를 문장으로 만든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사기 이런 것들, 공자, 명자 이런 것들 책이 문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헌이 가장 고급적이고, 이 백학 구어체가 이제 이 낮은 저급적인 거죠. 그래서 일반 지식인들이, 이 주류의 지식인들은 문헌을 이제 벽화를 경시했던 거죠. 이건 시장 바닥에서만 쓰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 서문에서는 상당히 논리적인 어떤 필체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거는 문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헌이 그렇게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조리 있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고, 그 다음 백화라는 거는 저거 이제 정상적으로 주장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주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친 사람의 일기로 적었던 거예요. 미친 사람의 일기를 적으니까 저 비판을 하고 싶어도 이 지금 백화를 쓰자고 문헌을 안 쓰고 백화로 지금 소설을 썼는데 이 주류의 지식인들이 비판하고 싶어요. 그래 내가 뭐라고 했느냐? 이거 미친 사람의 얘기인데. 그래 내가 미친 사람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합리화되는 거죠. 합리화되면서 그 미친 사람의 얘기 속에서 이제 사람을 잡아먹지 말자. 사람을 잡아먹으라는 어떤 망상이 있죠. 그러면 자기는 정상적인 인간에서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
다른 모든 타인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어떤 망상에 빠진 그게 이제 정신분열증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광인 얘기 속에서 철저히 의식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의식으로 동일해요. 나도 사람을 잡아먹었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4,000년간 중국의 인위 도덕의 이 유교적인 어떤 역사, 충효라는 것들이 결국은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다.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다라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사람을 잡아먹었을지도 모르겠다. 내 여동생이 일찍 죽었는데 이 여동생의 고기를 내가 먹었을지도 모르겠다. 중국의 이제 효는 그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어쩌지 못하면 허벅지살을 부모님한테 떼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상강행시도에도 다 그런 어떤 내용이 나오고 그게 이제 효의 상징이고 충의 상징도 주방장이 그 군주한테 자기 아들을 먹여 마시는 것들 그거 이제 광인식으로 다 외국에서 해석하는 거죠. 외국 해석하니까 그 이제 미친 사람이고 미친 사람으로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자 했던 것들은 중국의 이 지금 4,000년 어떤 역사 속에서 새로운 사람, 이제 미친 사람으로 표현되는 미친 사람이 아니라 인위 도덕의 유교적인 이런 인간형이 아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 진짜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그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고기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의 맛을 보지 못한 어린 아이들한테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 광인일기 번역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구하라 이 함성으로 나오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 지우지우 하이스 아이들을 구하라는데 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번역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함성이 구호가 아니라 그러면 그냥 측은하게 아이들을 구해야 할 텐데 이런 어떡하나라는 이 안타까움이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의미가 없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아마 이제 이 광인일기의 마지막 사람을 먹은 적이 없는 아이들이 혹시 아직 있을까? 아이들을 구하라라는 이제 말로 끝나는데요. 아마 그 부분이 그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중에서 이제 사람을 먹은 적이 없는 아이들이라면 우리 김상천 학생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새 시대로서 사람을 먹어본 적이 없는 아이들로서 이 광인일기를 어떻게 읽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안 그래도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먹어본 적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 아이를, 그러니까 사람을 먹는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속세에 찌든다, 뭐 현실에 부닥친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비유가 된 표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대 사회도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잡아먹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윤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큰 발전을 줬지만, 그런 한편 사람이 막 갈려 나가기도 하는 체제라는 말이에요. 심지어 지금은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람을 잡아먹는 세상인데 그럼 나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니까 그래도 좀 이해관계가 좀 덜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이가 아직 없고 뭐 소위 딸린 식구가 없고 막 이렇게 새로운 관점에서 아직 때묻지 않은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어떤 은혜 속에 있기는 하지만 또 주위를 둘러보고 또 저 스스로도 둘러보면 점점 그게 다가오는 게 느껴지거든요. 세상이 나에게 다가오고 점점 이제 잡아먹기 시작했다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취업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면은 뭐 학생운동 뭐 아니면 뭐 총장님한테 잘못 보였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주저하게 되고 그런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이제 광인일기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광인일기의 어떤 주제가 사람을 잡아먹는, 그러니까 자기를 다 잡아먹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 잡아먹는 거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는 자기는 오히려 모든 사람으로부터 소외받고 배제되는 어떤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사람을 잡아먹지 않는 그러니까 4,000년 역사를 유교의 역사라고 이제 바라본 것이고 그 사람을 잡아먹는 역사로 이제 치환시킨 것인데, 그러니까 당시 이제 루신이 살아가던 이 사회는 봉건제적 질서가 끝나고 새롭게 이제 자본제적 질서가 생겨나면서 그것이 이제 또 외세의 어떤 그런 침략이라든가 이 수탈 속에서 중국 민중이 이제
고난을 겪고 있던 이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그런 중국의 그 폐습이라는 것이 유교적 그 어떤 폐습과 어울렸다라면 또 여전히 우리는 어쩌면 광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더 또 다른 형태의 계급적 압박이라든가 또는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억압이 행행하고 있는 또 그것이 당연시되어진 그런 것을 또 우리는 어떤 식인의 풍습으로 바라보고 그 식인의 풍습을 반대하는 우리는 어쩌면 또 다른 광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뭐 지금에 있어서 그 식인과 그 다음에 그 광인의 관계 그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여기 식인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그 장치죠. 상징적인 장치고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모습도 마찬가지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반대를 하면서 그리고 또 젊은이들은 지금 경쟁에 시달리면서 이런 것들을 결국 노신의 관점을 보면 사람을 잡아먹는 사회, 신자유주의가 이 사람을 잡아먹는 사회, 스스로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 약한 사람을 착취하고 그래서 노신이 추구했던 거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하거든요. 그리고 노신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길이거든요. 약자한테는 따뜻하게 속죄하고 연대의식 가지고 연민의식 가지고 강자한테는 끝까지 평생을 향해 가지고 이 전투적인 어떤 의식 속에서 그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노신이 말하는 어떤 희망이 없는 거지만 희망이 허망하기란 절망과 같다라고 했지만 그 희망을 찾는 길이 노신한테는 계속 거기에서 이상을 찾아 희망을 찾아가지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그게 정자라고 하는 거예요. 발버둥치고 끊임없이 발버둥치면서 끊임없이 이 자신의 어떤 변모해 나가면서 이 사회와 대화하고 항상 노신이 관심을 가졌던 젊은 청년. 정말 이제 후기에 가면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공격했던 건데 젊은 청년들이 자기도 이해하면서 그 다음에 사회주의 어떤 작가의 그 플레하노프 예술론, 또 누나찰스키 예술론을 쭉 번역하면서 자기가 이전 사고의 틀에서 이제 변모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산당 이런 데 가입 안 하면서 끊임없이 변모하면서 이 젊은 이들과 연대를 하면서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미래를 꿈꿔 가는지를 이제 고민을 했던 그런 어떤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큐정전을 제가 대학생 때 읽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아큐정전을 다시 읽으면서 좀 느꼈던 게 그때 좀 뭔가 나는 재밌다 그러고 그냥 끝났던 느낌. 그러니까 그 아큐정전을 읽으면서 별다른 느낌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굉장히 스마트한 학생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나는 그래서 우리 김상천 군에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큐정전을 보면서 느꼈던 느낌이 무엇이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보고 물으시니까 저도 뭔가 이렇게 스마트한 학생이 아니게 이렇게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느낀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농담입니다. 아무튼 혁명의 부작용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게 제 머릿속에 있는 이 혁명, 체제 변화 이런 건 되게 사실 좋은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특히 뭐 얼마 전에 혁명과 일상이라는 책이 하나 출간이 됐는데 그게 이제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혁명을 이제 풀어낸 책이에요. 되게 이제 혁명기 사람들의 의식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그 긍정적으로 그려지는데 그 이면에 이런 물론 소설이긴 하지만 이런 면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하면서 그런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웰컴 투 동막골에서 인민군 오면은 인민군기 들고 막 국군이 오면은 대한민국 뭐 태극기 들고 정말 이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만 이렇게 뭐 평가될 수 있는 건가? 혹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러프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건가? 하는 좀 의심이 일단 들었고요. 또 우리 학생들 좀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광인일기에서도 나오지만 민중이 좋게만 그려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 소위 좀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그런 것들도 있고 막 지식인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들도 민중들이 보이는 걸로 드러나는데 좀
저는 그래도 나름 학생 뭐 학교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막 비하가 막 들어올 때도 있고 하면서 뭔가 그래도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것에 대한 민중들의 반응이라고 할 것이 좀 항상 좋지만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모습들도 좀 드러나는구나 하면서 좀 공감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확실히 제가 이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0살 좀 넘었을 때 읽었던 아퀴정전을 보면서 지금 우리 김상천 학생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고 그냥 재밌다라는 생각 정도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60에 가까운 나이에 다시 아퀴정전을 읽으면서 느꼈던 생각, 그 생각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대담을 준비하면서 아퀴정전을 다시 읽었는데 조금은 어떤 두려움, 혹시 내가 이런 사람 아닐까, 내가 내 모습 속에서 아큐를 보는 듯한 창피함, 그 다음에 뭐 발가벗고 어디 길거리로 내동댕이 쳐진 그런 어떤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어때요? 아퀴정전을 읽으면서 내가 느꼈던 느낌은 이 어떤 건가요? 아퀴정전이 그 1921년부터 그 북경의 신보에서 연재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 독자들이 대부분 독자들이 자기 자신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퀴정전은 내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저도 그걸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 나름대로 다 정신승리법이 이제 거기에서 나오던 단어거든요. 그러면 정신승리법으로, 요 현대사의 정신승리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요. 이 가치가 있는 부분인데, 이 자기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아큐정전에서 거기 웨이조항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하는, 지금 아큐가 우리 같으면 지금 날품팔이 이 비정규 노동자 이런 거죠. 이런 사람인데, 자기 자신이 이야기한다라는 거 해가지고, 거기 이제 중국 사회의 어떤 모습이고, 중국인들이 상징해주는 거고, 그거 더 나아가면 우리 자신을 이제 상징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뒤에 혁명의 모습을 또 다루고 있어요. 혁명이 일어나니까 아큐를 괴롭힌 사람들이 벌벌벌 떠드는 게 신의 혁명이 끝나니까, 이거 혁명 좋겠다. 나도 혁명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혁명에 가담하는 거예요. 가담하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자기는 사형장에 있으러 처리가, 혁명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혁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 아큐가 혁명에 가담했다라는 건 자기 혼자의 생각인 것이고, 그러니까 사회가 인정하는 혁명 가담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혁명은 이전에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이 마을의 어떤 그 나리를 공격하고 꼼짝 못하니까 저 혁명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혁명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는 거죠. 거기 이제 그 당시에 또 중국인들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혁명의 어떤 실패, 신의 혁명의 실패를 다룬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죽어가는데, 처형장에 끌려가는데, 동그라미 하나 그리지 못해가지고, 이제 자괴감을 가지고, 내가 멋있게 동그라미 그려야 된다. 그거 그리지 못해. 그걸 모른다 하니까 동그라미라도 그리라고 했는데, 동그라미를 제대로 그리지 못하면서 사형장에 끌려가는 이런 어떤 모습. 그 동그라미 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게 자기가 죽는 순간에서도 남한테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결국 관종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게 이 속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중국인들의 어떤 모습, 정신승리법이 중국인의 모습이겠죠. 거기에서 정신승리법이 자기가 다른 건달한테 맞았으면 전 때린 놈이 자식이 아버지 때렸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인데 때린 사람이 이제 비하를 시키죠. 비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그거에 건달이 알았으면 자기가 맞았으면 자기가 나는 짐승이니까 맞을만 하다.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거죠. 자신을 높이는 상대방. 결국 나중에 비군이 자기보다 약한 자가 있잖아요. 약한 자가 있을 때는 약한 자한테 강한 거죠. 약한 자한테 약자에게 이제 화풀이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중국인들의 어떤 모습이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시는 아까 말했듯이 약자한테는 최대한 연민과 서로 연대했던 것이고, 강자한테는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싸우는 어떤 모습인데, 우리가 보통 삶이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한 이런 어떤 모습. 그게 이제 중국인들의 모습이죠. 그 당시 이제 중국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지만 메이지 유신 이전보다 중국이 더 근대적인 어떤 문물을 받아들였는데 그러면서 철도도 일본하고 거의 유사한 시점에서 중국의 철도가 건설이 되고 메이지 천황은 일본의 철도를 건설하고 난 다음에 일본 국민들을 독려하면서 철도를 같이 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에서는 철도가 부설이 됐는데 그 이용장 가가지고 이제 건설 준공식 하고 있는데 철도를 탕산까지 이어지는 철도를 건설했어요. 건설했는데 그 다음에 철도 운행을 안 하는 거예요. 철도 운행을 왜 안 하느냐? 북경 위에 있는 명 13년하고 이래 있으니까 철도가 운행하면 시끄럽고 이상한 기관차가 막 지나가고 하니까 우리 선왕들의 정신머리가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근대 문물을 먼저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 근대 문물은 아편 전쟁이나 서양 열강에 의해 가지고 이제 터지고 맞자 가더라도 우리는 기술의 문제지 정신은 제대보다 우월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중체서용인데 거기 철저하게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인식해 제도의 문제는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했던 것이 언제냐? 청일 전쟁 때. 1894년 청일 전쟁 때 이제 일본한테 져버리니까 이게 우리가 근대 문물의 문제가 아니라 근대를 구성하는 문화나 관습이나 제도나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게 됐던 계기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조금 아큐정전에서 아주 처음에 아마 얘기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상천 학생한테 문제를 하나 제대로 읽었는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아큐에서 우리 Q가 영어로 Q잖아. 예. 그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정확한 자리는 몰라서 그렇게 적지 않았어요. 뭐 아QA인데 그 중에 Q는 명확하니까 R는 명확하고 그다음 뭐 이제 그때 당시에 영어를 쓰니 마니 하면서 신청전에서 뭔가요? 아무튼 잡지에서 나오니까 일단은 Q로 좀 좀스럽고 서양 뭐 사대주의 같지만 그래도 일단 뭐 Q로 쓴다 편의를 위해 그렇게 이제 적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예, 그러니까 보더라도 이 Q라는 영어로 이제 우리가 아Q 했을 때 왜 Q는 영어 Q로 썼을까? 결국은 그만큼이나 뭐 이름도 제대로 모르겠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다라는 거를 뭐 말하기 위해서 아큐라고 얘기한 거 아닐까요? 예,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도 아큐적인 처음에 보니까 이름도 성도 모르기 때문에 그 코에 잡고 하는데 아자라는 거는 이름 앞에 부르는 우리가 이제 애칭의 어떤 의미고 그래서 이름도 성도 없는 나중파리 그냥 보통 어떤 민중이라는 뜻이고 또 이 Q의 의미를 찾는 것들이 아큐정전에 있는 독자들의 첫 번째 진입 경로입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Q를 어떤 데는 저희들이 다닐 때는 Q 모습이 있잖아요. Q 모습이 있으니까 이 청나라 중국인들의 변발의 꼬리 이 끄트머리 Q자의 끄트머리가 꼬리를 닿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 해석은 그냥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봤는데 그 해석이 잘못된 그 해석으로 이 사람은 평가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볼품 없는 우리가 주위에 있는 나중파리 이름도 성도 없는 그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이름도 성도 없이 사회에서 이제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고 보니까 중국 그림들에 나오는 동자들 보면 다 이 대머리인데 앞에서 변발머리 하나 쭉 나온 게 Q 같기는 하네요. 예. 실제로 이제 아큐정전에서 진짜 이 정신승리의 끝판왕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그 모습 어떤 때는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굴욕적인 상황을 겪어도 항상 그 속에서 어떤 이유를 발견해내고 합리화시키는 그 부러운 모습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우리 이시알 교수님은 그게 잘 됩니까?
우리도 항상 정신승리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정신승리법을 달리 보면 그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우리 부분이 학교에서도 한 분이 지금 뭐 정신승리 끝판왕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어떤 관점이 이거는 시대적인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승리법도 우리가 정신승리법으로 여유를 가지는 건데 아큐와 같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유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푸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겠고 갖다 대고 말씀하십시오. 그런 방법이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강자한테 약하게 원사이게 푸는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스트레스 푸는 우리가 다 정신법 하잖아요. 또 책에서는 이런 우리의 허구적인 인간 세상에 호모사피엔스 보면 인간 세상에 허구적인 어떤 모습, 허구가 인간이 만들어냈던 거기 때문에 우리 화폐, 주식 이거 다 허상이잖아. 근데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은 허구로서 인간이 만들어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정신승리법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아큐 정제의 정신승리법은 그 당시 어떤 중국 사회의 총체적인 어떤 모습, 중국인들의 어떤 모습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각성을 요구하는 어떤 부분이죠.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 갖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중국인들이 보면 서구 열강에 의해서 전쟁에도 계속 지고 그 다음에 뭐 하다못해 일본에게서도 계속 자기네들이 참 아래로 보던 일본에 대해서도 굴욕을 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으면서도 또 중국인들은 스스로를 자기 합리화하잖아요.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고 여전히 문화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어떤 국민들이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루신에게 다가온 모습을 그리고 싶었던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아까 중체성이라는 것도 중국은 모든 기술적인 측면은 부족하지만 중국이 정신적으로 우월하다. 그런 어떤 부분인데 그게 이제 서구 열강의 의해가 많이 끼어졌지만 지금 다시 중국 사회에서 국학이라는 어떤 붐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그거에 또 이용하는 것들이 학문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어떤 측면에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지금 시진핑 체제가 이용하면서 중국이 이제 최고다. 다른 것 무엇보다 최고다. 애국심 이제 고양시키면서 그 하나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이용하는 거죠.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이용하는 어떤 그런 측면과 지금 또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 아까 전에 김상천 학생이 얘기한 부분들 중에서 결국은 이제 민중의 실제적인 모습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아큐정전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떤 민중 중심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민중 개혁적인 어떤 그런 사고관을 가지게 되면서 쉽게 생각하는 이게 범하는 오류라고 할까요? 하나는 민중의 어떤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 또는 민중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런 모든 모습들의 어떤 순수성을 부여하는 것. 근데 실질적인 민중은 그 속에 협작군이 있고 도둑이 있고 그 다음에 항상 뭐 위선을 계속 위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결국은 특히 아큐의 모습 중에서 참 내가 이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몇 가지 모습은 끊임없이 남을 의식하면서 그 속에서 타인의 어떤 그런 인정이라든가 이런 어떤 관종적인 모습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모습도 있었고 또 다른 거는 약한 자에게는 사정없이 강하면서 강한 자에게는 언제든지 꼬리를 내리는 그리고 또 그런 자신의 모습까지도 합리화해 나가는 그런 어떤 참 민중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상천 학생은 이런 어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러니까 김상천 학생이 생각하는 민중은 아큐와 얼마나 다를까? 실제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아큐 정전이 쓰인 지가 거진 100년이 됐죠? 그죠? 100년 언저리쯤 됐을 텐데 그러니까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뭐 이렇게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길을 거닐고 있는데 택배차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우리는 파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객님의 택배를 잘 배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나 아니면 이런
차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침묵합니다를 자랑스럽게 이렇게 써놓은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자에게 뭐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고 이런 모습들이 민중들에게서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또 더불어서 그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의 이제 그 지하철에서의 시위를 보고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비난을 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치 아큐에게 돌을 던지던 민중들의 모습처럼 우리네 지금 살아가는 민중들도 분명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근데 그런 한편 제 주변에 많이 계시는 또 다른 사람들은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돌을 던지던 사람도 언젠가는 내가 정말 조직된 노동자로서 난 일반 시민으로서 그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내가 노동자로서 나의 일터부터 바꾸고 나 세상까지 바꾸는데 또 동참하게 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을 가진 것이 바로 민중의 모습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은 또 아큐는 형장의 이슬로 이렇게 끝나는데 결국 누군가가 그 당시의 사건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서 아큐는 쉬운 먹잇감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본인은 스스로 또 혁명을 자기는 하는 사람이라고 떠벌리고 다녔으니 참 억울할 것 같아요. 그 희생양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혁명의 과실을 누가 따먹었냐. 아까 자기가 싫어하는 어떤 봉건적인 조시 나리가 이 가짜 양놈이라고 욕하는 사람이 이제 가장 바뀌어가지고 혁명에 나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 많이 봤잖아요. 이제 우리 민중들의 힘들이 나중에는 결과는 누구한테 독점이 되고 이제 조금 사고를 바꿔가지고 독점이 되는 같은 그런 부분 속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신의 작품들을 노신 그 당대의 모습이 아니라 이 노신이 고전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들은 그 당대의 모습을 그리면서 다른 인류 세계의 보편성을 같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고전으로서의 작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당대의 상황도 이해할 수 있게, 안 그러면 우리 사회의 어떤 모습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신의 중국의 현실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자기한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다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예. 다음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읽었던 단편이 고향인데요. 이제 고향은 1921년, 그러니까 아큐정전이 나오던 처음 신문에 연재를 시작하던 해에 이제 발표된 단편이죠. 그리고 이제 아큐정전은 그 다음에 22년에 이제 신문 연재가 완성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동일한 시기에 이제 나왔던 단편인데, 주인공이 이제 그 이사를 위해서 오랫동안 가지 않았던 고향을 가고, 거기서 이제 어린 시절의 추억을 생각하고, 그리고 어린 시절에 이제 자기가 형처럼 따랐던 룬투 형을 이제 만나게 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대담을 하기 전에 잠깐, 김상천 학생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고향을 보면서 조금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게, 어렸을 때는 자기가 형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성인이 돼서 룬투를 다시 만나니까, 그 룬투가 자기를 보고 나으리라고 부르면서, 아직 봉건제도의 잔재가 남아있던 그 시기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모습과 이제 크면서 바라본 현실 속에서의 룬투와 자신의 관계가 그런 봉건제적 어떤 그런 상하 질서 관계를 결국은 전제를 하고 있는 관계였고, 그리고 어린 시절의 추억은 다시 이제 추억일 뿐이었구나 라는 걸 이제 아마 느꼈던 것 같은데요. 그 김상현 학생은 그 나으리 속에서 느꼈던 게 정확하게 뭐였어요? 이게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요. 날이 그 단어를 보자마자 가슴이 턱 막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말로 설명해야 되나 좀 고민도 하고 여기 적어도 봤는데, 그래도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보면 우정이나 사랑 아니면 이런 어린 시절의 추억들, 좋은 감정들을 갈라놓는 어떤 그 시대적인 현실들 혹은 계급 이런 것, 현실의 벽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느끼기도
했고요. 또 더불어서 좀 루시인의 다른 조작들이랑 같이 해서 루시인이 추구하고자 했던 말하고자 했던 메시지와 함께 봤을 때는 이 혁명과 일상의 괴리라거나 뭐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지막에 보면 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길이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도 고향에 같이 있는데 뭔가 이 주인공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제 도시로 떠나가지고 열심히 이 수학을 해가지고 오랜만에 돌아온 거잖아요, 고향에. 근데 나는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얘기한 소위 모던 보이로 이렇게 살아온 건데 고향에 돌아오니까 말씀하셨던 봉건적 잔재라든가 이 계급적인 문제들은 여전한 상황이고 거기서 그 이 혁명과 일상이라고 하는 거 혹은 뭐 근대화와 뭐 일상 간의 괴리 뭐 이런 변화와 그대로 있는 보수와의 괴리 이런 것들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그 부분에서 좀 가슴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현실에서도 좀 많은 것 같아서요. 예, 그 고향은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걸 처음에 한번 딱 뭐 짧으니까 글 자체가 짧으니까 문투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자신의 우상과 같은 어떤 그런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또 자기 자신한테 영웅이 있어. 자기는 부잣집에서 높은 집에서 사로잡혀가지고 그 바깥에 자연이나 이런데 모르고 오소리 서리하거나 뭐 새를 잡는 이런 방법도 모르고 부잣집 도련님이고 윤토는 자기 집에 그냥 우리가 때에 뭐 어떤 한시적으로 들어오는 머슴의 한시적으로 들어오는 머슴의 아들이. 그래서 이 머슴의 아들이 오기를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애가 오면 한두 달 동안 열심히 바깥 생활에 어린 시절에 바깥 생활에 누리고 자기가 못 봤던 것들 자기는 공부만 해야 되는데 바깥 데리고 가면서 서리 또 수박 서리도 하고 이제 새도 잡고 막 이런 거 신기한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린 시절을 보면 자기한테 어린 시절의 영웅이었죠. 어린 시절의 영웅이었고 그리고 윤토를 그리는데 그런 어떤 추억이 있다가 자기는 이 일본에 유학 갔다가 이제 자기 자서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제 그려졌는 거죠. 일본을 유학 갔다가 자기는 이제 근대적인 주체로 성장했던 자아예요. 그러니까 근대적인 주체가 돼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죠. 이제 고향과 영원히 이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향 땅을 처분하고 북경으로 가야 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에 갔더니 옛날에 고향에 대해서 지금 옛날에 유학 갔다가 근대적인 주체로 성장하고 다시 돌아오니까 고향이 변하거나 좀 이 건물이 높거나 이렇게 이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전과 똑같다라는 거죠. 이전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이 그러니까 이 고향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고향이죠. 물리적인 그 고향인데 이 고향이 변함이 하나도 없다. 근대에 변화해야 되는데 변함이 하나도 없다. 근데 엄마가 윤토 이야기를 했을 때 드디어 진짜 고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서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황금빛 보름달 밑에서 윤토와 함께 수박서리 하면서 이제 거기 짐승을 이제 작살로 놀이하는 이런 어떤 부분 속에 윤토가 그때야 이제 진짜 잃어버렸던 현실 속에 없던 잃어버렸던 고향을 찾았다라는 거죠. 고향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윤토가 생각이 나는 거죠. 윤토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윤토가 이제 이별한다고 하니까 한번 왔는 거죠. 왔는데 그때 만나가지고 영감님 우리 영감님 나으리라고 되어 있어요. 나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찾았던 고향마저도 잃어버리는 거죠. 찾았던 고향마저도 잃어버리고 이제 지금 자기는 심리적으로도 고향이었고 물리적인 공간에서도 공간은 있지만 이제 진짜 고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와 똑같은 윤토의 아들, 그 부분은 우리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해보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 고향은 어린 시절의 어떤 그런 추억인 거죠. 그러니까 룬투라는 어렸을 때 형이라고 불렀던 자기 어렸을 때 영웅이었던 그 사람과 놀았던 이런 추억이나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바로 고향인 것인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돌아와 보니 룬투는 자기에게 영감님, 나으리 결국은 이제 그 추억은 사라져 버리고 결국은 봉건제도의 어떤 그런 철저한 한계가 여전히 있는
결국은 절망의 어떤 그런 고향을 잃어버리는 절망이 있었던 것인데요. 근데 이 속에서 다시 또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계기가 좀 전에 우리 이시알 교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던 그 부분이 아닐까요? 예, 그렇죠. 그 윤토의 아들하고 자기 조카. 그러니까 조카가 어렸을 때 둘이 거기서 잘 논다는 거죠. 그 헤어지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런 모습을 북경으로 가면서 배 속에서 윤토와 이제 수생과 홍의 조카 윤토의 아들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희망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지금 세대가 끝났고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향 속에서 고향 소설은 잘 몰라도 그게 나잖아요. 그러면서 황금빛 보름달이 떠올랐다 이렇게 하면서 희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구절들이 우리 희망이랑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우리 김상천 학생한테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할게. 목소리가 나보다 좋으니까. 희망이란 원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다. 원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예, 결국은 이제 이 주인공이 이사를 이제 하고 배에 몸을 싣고 이삿짐도 싣고 이제 떠나가면서 이 구절로 고향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우리 이시알 교수님은 가장 좋아하는 이 단편이 고향이라고 들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제가 20세기 중국 소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고향이 아닐까. 우리 고향을 보는 것들이 앞에 플러스에 이끌어가는 것들이 서사적인 내용이 아니라 아주 서정적인 어떤 장면을 통해 가지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존의 어떤 소설 해석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 뺐어요. 아까 희망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면서도 아주 수채화 같은 서정적인 어떤 장면을 그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고향을 1936년도 이육사가 번역을 했어요. 이육사가 번역을 했고 일본에서도 번역했는데 해석 방법이 다 달라요. 번역했던 방법들이. 일본에서는 아까 고향에서 주인공 나가 근대적인 주체로 성장했던 나잖아요. 일본에서는 근대적인 주체로 성장했던 나가 이제 과거의 추억이나 추억의 그리워하는 이런 어떤 감정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스텔지어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아니라 노신의 고향은 상당히 그 당시에 이 미래의 희망을 찾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꿈꾸고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부분들을 이제 전달을 해 주려고 거기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전통적인 어떤 부분, 전통적인 부분과 결합이 되어 있는 이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육사가 번역을 했던 것들이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이육사가 번역을 했던 것들은 이 고향이라는 것은 한중이 그 교과서에 똑같이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근데 그거 해석하는 방법은 아까 일본에서는 또 다른 식이죠. 또 이육사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 동양의 이제 아까 정신민법하고 좋은 어떤 전통과 정신 그러고 실천하는 어떤 행동 이런 부분에서 생각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전에 이육사하고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루신하고 이육사가 좀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건 왜 그런 거죠? 이육사가 관동 대지진이 나고 난 다음에 한국에 갔다가 다시 중국에 가서 유학을 했잖아요. 유학을 했던 부분이고 그 당시에 중국대학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중국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할 때 그때 노신의 이름을 알았으니까 그때 노신의 강의를 왔던 부분도 있어요. 근데 노신하고 한 번 만났던 거는 한 번 만났어요. 장례식 때 이제 이 암살의 당해가 장례식 때 만났는데 중국 사람이 그러니까 그 노신이 그쪽에 장례식에 들어오고 이육사도 거기에 들어갔는데 노신 선생이라 하니까 이육사가 감격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왔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면서 아이고 그래 이제 한국
조선 청년 뭐 이렇게 하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했던 건데 그때부터 이육사의 노신에 대해서는 이름 알고 이제 이 이육사가 문학적인 어떤 정신으로서 존경했던 사람은 이육사이고 그 다음에 이 중국에서 그 육사가 이 노신이고 그 다음에 예술적인 측면 문학 예술적인 측면에서 존경했던 것은 완전히 중국에서 자유주의자는 쉬즈모라는 서지마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두 작품을 이제 이육사는 번역을 했어요. 하나는 문학의 나아가의 어떤 정신적인 측면, 하나는 문학의 예술적인 측면. 이런 부분을 배웠던 부분이라고 그렇군요. 생각할 수 그러니까 뭐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뭐 깊은 관계가 있어. 아니네. 깊은 관계가 아니고 근데 이육사 그 당시에 통신도 많이 그랬는데 아마 노신이 죽고 난 다음에 10월 26일 날인가 10월 16일이라니까 죽었는데 한 며칠 뒤에 육사가 그걸 알고 노신 회고문에 적어져 있어요. 회고문에 노신을 만났던 거하고 이 노신 선생의 어떤 부분 그걸 아주 제절히 추모를 했던 아니 노신 추도문 추모를 했던 그랬군요. 그런 글이 있어요.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새 작품을 봤는데 마지막 작품 고향에서 결국은 뭐 전화 이시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룬투나 이 나으리와 같은 이런 어떤 봉건제도의 잔재 우리는 무슨 뭐의 잔재일까? 어쨌든 봉건제도에 살지는 않았으니까 뭐 어쨌든 구시대의 잔재 뭐 386 세대 지금은 이제 벌써 586이네요. 뭐 이런 세대라면 이제 새로운 희망, 이 루신이 말했던 희망은 김상천 학생이 아닐까. 그래서 뭔가 새로운 길을 열어서 걸어나가야 될 사람인데 이 고향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느꼈던 우리 김상천 학생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 앞에서 다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심지어 지금 이시환 선생님 해설 들으면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마치 그러니까 잡지 못했던 부분들도 다 잡아서 들을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고향을 읽으면서 들었던 감정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막 이렇게 그냥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니까 그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왔다는 그 사람에 좀 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철학도 나름 공부한다고 하고 뭐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한다고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막상 이렇게 이게 그냥 내 머릿속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하게 되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직 오늘도 지금 이시환 선생님 해설을 들으면서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도 다 여기서 잡아낼 수 있는 부분들을 못 잡아내고 있는 부족한 사람인데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요 좀 앞으로 열심히 또 배우는 한편 그럼 새로운 희망이 뭔지를 찾아나가는 좀 실천? 그 외에 현실에 대한 예찬이 좀 있는 거잖아요. 고향에서도 보면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은 좀 주인노의 변증법도 생각이 나는데 이 자기의 삶을 이 현실의 바닥에서부터 살아내고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좀 동경심 이런 것들이 그 어린 시절 룬투에 투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열심히 좀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이론에만 천착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열심히 좀 삶을 살아내고 많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런 희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정도 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처음에도 그 청년들에게 지금 우리 세대의 청년들에게 루신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얘기 했었고 또 그 청중분께서도 좀 질문을 주신 부분이라 그 연관해서 소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는 세상이고 좀 질문을 던지지 않는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둘러싼 외적인 압력들이 분명히 나의 삶을 옥죄고 있고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제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 맞다. 그래서 나는 그런 복잡한 세상에서 나만 아니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만 내 한 몸 잘 건사하면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항하지 않고 부조리한 게 있으면 그 부조리를
최대한 잘 피해서 나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혹은 그 구조를 이용해서 이득을 볼 수 있게 하는데 이제 골돌하게 되는 이제 그런 세대가 세상이 된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루신이 계속해서 질문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명확하게 해나가는 그런 삶을 좀 살아나갔으면 좋겠다. 청년 세대에게 좀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은 그런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를 루신이 우리에게 던진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좀 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